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지스 콘서트의 진행을 맡은 MC 노인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관중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제 곧 2017 고양형 시민참여자치대학 고지스 콘서트의 제4강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그 전에 먼저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이 끝나고 휴대폰을 확인하시면 고지시 콘서트에서 보내드린 문자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더 나은 강연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한 설문조사니까요. 모르는 번호라고 삭제하거나 지나치지 마시고 잠깐이라도 시간 내셔서 좋은 의견 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고치지 콘서트의 지난 모든 강연은 유튜브나 페이스북으로 다시 언제 어디서든 보실 수 있습니다. 팟빵을 통해서 오디오로만 청취하실 수도 있고요. 모든 채널에 좋아요, 공유하기, 또 댓글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좀 자리 군데군데 빈자리가 보이는데요. 조금 앞으로 오셔도 되니까요. 좀 이렇게 촘촘히 채워주시면 네, 더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 전에 그리고 강연이 시작될 때는 휴대전화 소리가 들리지 않게 진동이나 전원을 꺼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강연 중에 과도한 사진 촬영이나 앞좌석을 발로 차는 행위도 주의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강연자가 등장하거나 퇴장을 할 때 정말 큰 환호와 박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인 강연에 앞서서 제4강을 축하해 주기 위한 오프닝 공연이 마련되는데요. 바로 남녀노소, 국적 불문, 지켜보는 사람들을 환상의 세계로 인도하는 마술쇼입니다. 네, 일산 국제 꽃박람회와 호주 예술축제, 그리고 라페스타 점등식 등에서 고향 시민 여러분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했던 오효룡 마술사를 지금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마술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저는 마술사 오효룡입니다. 좋습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마술도 시작해 볼 텐데요. 두 번째 마술은요, 제가 조금 특별한 마술로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상상하거나 꿈꿔왔던 것을 가지고 이번 마술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이번에도 음악이 나면 뭘 해야 될까요? 박수. 그쵸, 박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박수가 있어야지 더욱더 즐거운 공연 관람이 가니까요. 많은 박수 부탁드리고요. 바로 다음 마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바로 틀어주세요.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근데 저 친구는 어떡하죠? 일로 와. 여기. 안 오네. 네, 알겠습니다. 자꾸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뒤에서. 네, 여러분께서 함께 하고 계시는 이 강연은 2017 고양형 시민참여자치대학에서 진행하는 고지식 콘서트입니다. 고지식 콘서트에서 고지식이라는 뜻 어떤 뜻인지 아신가요? 어떤 거죠? 오, 네, 맞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고지식이 이제 고양 함께하는 지식 콘서트의 줄임말입니다. 네, 매주 화요일 시민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춘 이 고지식 콘서트는 총 10번의 강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오늘이 네 번째고요. 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고지식 콘서트 제 네 번째 강연에 함께할 오늘의 주인공 소개해 드려야겠죠. 카이스트 대학원 전기전자공학 박사이자 카이스트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신 유응환 박사님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 유응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 앵무새도 강연 들으러 기다리는 거 아닐까 싶은데 어디 갔나요, 앵무새? 아, 예, 듣고 있군요.
오늘 잘해야 되겠네요. 아, 예, 저는 지금 카이스트에서 연구교수로 있는 유흥환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4차 산업혁명은 사람이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WEF에서도 놀랐다고 그래요. 세계경제포럼이죠. 다보스. 이제 우리나라의 그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반응에 굉장히 당황했다고 합니다. 예, 굉장히 지금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4차 산업혁명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네, 굉장히 크게 유행하고 있고 이제 시장의 피드백도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준비하고 있고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구글에서 검색어 순위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Fourth Industrial Revolution보다도 더 높다 그래요. 그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 더 많이 검색을 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오늘 좀 4차 산업혁명이 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 여러 가지 수식어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딸둘, 아들둘, 아빠로 불리는 게 제일 행복합니다. 뭐 다복하다고들 말씀해 주시는데 예, 다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작년에 하나 더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예, 예, 이놈입니다. 예, 밤비인데 어제 잠을 제가 설쳤는데 밤비 때문에 자꾸 깽깽대는 바람에 잠을 잘 못 잤습니다. 뭔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 솜사탕인데 보시면 솜사탕처럼 생겼죠. 예, 귀염둥입니다. 이 막내. 제가 이제 그 공부를 끝내고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2001년도인데요. 그때는 윈텔 시대라고 해서 PC가 이제 산업을 이끌던 그런 시대입니다. 인텔에서 있으면서 이제 모바일 시대가 이제 오게 됐고요. 모바일 쪽에 일을 하다가 이제 삼성으로 와서 삼성에 이제 갤럭시라든지 모바일 쪽에 칩셋을 개발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자동차에서 최근까지 이제 근무를 했었고요. 지금 이제 보시면은 우리가 6D에서 디지털 혁명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하드웨어에서도 비슷한 트렌드가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컴퓨터 PC 아시죠, 여러분? PC 시대에 우리가 거의 수천만 대 정도 이렇게 PC가 팔렸습니다.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는 PC가. 그 이후에 이제 모바일 시대에는 수억 대가 이제 팔렸습니다. 1년에 이제 수억 대씩 팔리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 IoT는 수조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모든 물건들이 이런 IoT 디바이스에 의해서 연결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쌍방향 통신을 하게 됩니다. 사물과 사람, 사람과 사람 서로 이제 쌍방향 통신을 이제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지수적인 변화, 우리가 이제 수학체증이라고 하는 그 급속도로 생산량이 증가하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사실 실체가 있습니다. 실체가 있고 변화의 그 흐름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 시대가 되면은 승자 독식, 폴스 무버만이 살아남는 그런 시대가 될 겁니다. 워낙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승자 독식 또 폴스 무버만이 살아남는 그런 시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이제 산업에 패스트 팔로워 전략을 많이 써왔는데 더 이상 그거는 효과가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선도해야 되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들의 변화를 봐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2006년도에 뭐
2006년도나 10년도 이 근방에서는 거의 석유 회사들, 뭐 제조업 이런 데가 1위에서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들어와서는 이제 여러분들 많이 아시다시피 뭐 애플이나 구글, 알파벳 이게 구글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이 이 회사들은 거의 굴뚝이 없는 회사들이죠, 그렇죠? 애플은 물론 그 아이폰을 생산하기는 하지만은 굴뚝이 없는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회사들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 애플, 구글 시가총액은 이거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지금 애플 같은 경우는 한 800, 900조 이상 그렇게 지금 시가총액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좀 특이할 만한 점이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대로 있죠. 2001년도에 제가 실리콘밸리 갔을 때는 애플은 100위 안에도 없었던 기업입니다. 여기 있는 기업들이 전부 죄송합니다. 여기 있는 기업들이 전부 100위 안에 없었던 그 기업들이고요.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여전히 이제 5위 안에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네. 윈도우즈. 네. 근데 사실은 인텔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모바일에 실패한 회사입니다. 모바일 대응에 실패한 회사죠. 여러분들 쓰고 있는 스마트폰에 윈도우즈 쓰시나요? 안 쓰죠, 그죠? 예. 이제 뭐 그래서 인텔도 시가총액이 5위 안에 들고 했었지만 한때 지금은 20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MS는 여전히 건재하죠. 왜 그럴까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안드로이드 폰 쓰시죠, 그죠? 안드로이드 폰 쓰시면은 거기에 그 안드로이드를 구글 거잖아요, 그죠? 근데 로열티를 어디다 내는지 아세요? MS에 냅니다. MS가 안드로이드의 여러 가지 원천 기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 기업은 시대의 이런 흐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천 기술 확보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 지금? 그동안 이제 양적 성장으로 해서 이제 뭐 60년대에서 지금까지 3, 400배 이상 경제가 성장을 했습니다. 양적 성장에 치우친 나머지 질적인 성장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뒤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10년간 1인당 국민소득을 보면 2만 불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죠. 그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그 청년들 일자리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실버 인력들, 실버 세대 일자리 없습니다. 거의 120만 원에서 140만 원 받으면서 지금 임시로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대다수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정체가 왜 생겼나 저는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이제 집으로 치면 기초공사 있잖아요. 기반을 잘 다진다든지 아니면은 아키텍처 이런 거를 잘 고려해서 이제 앞으로 확장 가능성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설계를 했다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질적인 성장 모멘텀을 받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양적인 성장 빨리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치우친 나머지 집으로 치면은 좀 부실공사가 된 거죠. 집이 여러 지진이나 여러 다른 요소에 의해서 흔들리고 벽에 금이 가고 무너질 지경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 근본 원인을 고치지 않고 계속 벽지를 바르고 있는 거죠. 안 보이게. 언젠간 무너지겠죠. 그래서 이런 정체 저성장점을 변곡점으로 해서 다시 우리가 지수적인 성장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 시기가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가 굉장히 좋은 롤 모델인 것 같습니다. 실리콘밸리 들어보셨죠? 어떻게 알고 계세요? 실리콘밸리에 대해서? 네. 그 테크 하면은 실리콘밸리죠, 그죠? 기술 산업의 가장 핵심, 또 이제 모든 엔지니어들의 꿈의 직장들이 모여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실리콘밸리가 어떻게 해서 지금 이렇게 그 테크의 성지가 될 수 있었는지 뭐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네? 아니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경험하면서 이제 느꼈던 거라 이제 뭐 닷컴 붐이라든지 혹은 뭐 윈텔 아까 얘기했던 그 PC 또 모바일 이런 데 이제 필요한 기술들, 산업들을 미리 잘 준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거의 지역적인 요소인데요. 우리가 이제 산학연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삼각편대로 해서 기업은 학교에 도네이션 많이 하고 또 이제 학교는 좋은 인력으로 보답하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기후 조건이나 환경이 좋습니다. 물론 이제 생활비는 비싸죠.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비쌉니다. 하지만 좀 외곽으로 나가면은 싼 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인화입니다. 인화. 그 문화적인 측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인드셋, 사고방식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는 자기가 금지된 것만 빼놓고 엔지니어가 자기 꿈을 다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인재들이 많이 모이죠. 그리고 여기는 뭐 서열화돼 있지도 않고 내가 실력이 있으면은 내가 그 창업도 할 수 있고 거기에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또 많은 좋은 엔지니어들과 같이 협업하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인화적인 측면, 문화적인 측면은 굉장히 앞서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요소들이 지금의 실리콘밸리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4차 산업혁명도 역시 여기서 주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관련된 여러 가지 산업들 또 원천 기술들이 여기에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분 누군지 아세요? 피터 버클리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아마 많이 패한 그런 복서일 겁니다. 299전 했는데 256패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경기하고 찍은 건데 얼굴이 뭐 이렇게 불행해 보이진 않잖아요. 그죠? 왜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또 자기가 원하는 꿈을 향해서 열심히 평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실패와 이런 부분들을 잘 지렛대 삼아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자산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오뚜기 프로젝트 해가지고 이제 3세번 재기 펀드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고 또 연대 보증제를 앞으로 이제 폐기를 해서 좀 더 도전할 수 있는 기업가 정신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창업 생태계를 만들려고 정부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요소가 이제 행복입니다. 행복. 여러분들 직장 생활 하실 때 행복하신가요? 내 일에 자부심이 있으신가요? 내가 하루하루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또 내가 가진 그런 탤런트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김종훈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하셔서 제가 여기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동과 재미를 지속적으로 재생산하는 기업만이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서 재밌는 말씀을 하신 게 열심히 일하는 개미는 이제 겨울에 허리 디스크로 투병하고 열심히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남을 즐겁게 해주는 배짱이는 토크쇼 스타가 돼서 대박을 터뜨린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되게 재밌는 말이죠. 새로운 시대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잘하고 뭘 재밌어하고 하는 거를 어떻게 잘 개발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무슨 분야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신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재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재능을 어떻게 하면은 잘 개발을 해서 그게 공익을 위해서 잘 쓸 건지 이런 것도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가족들과 자녀들과 갖기를 바랍니다. 데이터로 좀 말씀드리면 사실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직장인들의 만족도가 좋은 직장이 어딘지 아세요? 계속 1위를 하고 있는데 예? 구글, 예, 잘 아시네요. 네, 구글입니다. 구글이 이건 지금 2014년 데이터인데 최근에 보면은 거의 1인당 벌어들이는 돈이 20억 정도 돼요, 1년에. 그리고 이익이 뭐 3, 4조가 넘습니다. 한 명을 채용하면은 그냥 회사가 3, 4조의 이익이 생기는 거죠. 애플도 이제 비슷합니다. 애플은 한 25억 정도 됩니다. 한 해에 한 사람이 벌어들이는 돈이. 어마어마하죠. 그 기업들은 대부분 보시면은 포춘이라든지 글래스도어에서 기업 이제 직장인들이 자기 기업을 평가를 하는데 만족 지수가 상당히 높은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구글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어요. 실리콘밸리에 있는 많은 회사들이 구글을 닮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직장인들, 자기의 이제 사원들을 뭐 즐거운 그런 직장 문화를 만들어 줄까? 어떻게 하면 시스템을 간편화해서 불편을 없앨까? 많은 어떻게 하면 컴펜세이션을 더 좋게 해서 좋은 사람을 끌어모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2010년도에 제가 인텔에 있을 때 거기에 한 층을 갖다가 구글 캠퍼스처럼 이렇게 멋지게 꾸몄습니다. 그 전까지는 인텔이 이렇게 이런 칸막이 그런 사무실이었어요. 들어가면 이게 삭막합니다. 옆 사람이 잘 보이지도 않아요. 일어나도 이렇게 까치발 들어야 보이고 그랬는데 구글이 이제 그렇게 그 환경을 혁신하면서 이제 인텔도 따라하는 거죠. 그래서 환경을 굉장히 좋게 만들었습니다. 한 층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파일럿을 이제 직원들한테 오픈하고 직원들이 그거를 경험하면서 불편한 점을 피드백하는 그런 단계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마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환경이. 구글이 이제 밥도 공짜로 주고요, 뭐 과일, 음료수 다 공짜로 주고 아침에 그 발레 파킹도 해줍니다. 직원들이 파킹 스페이스 찾느라고 힘들까봐. 그리고 일주일 5일 중에 하루는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하죠. 많은 기업들이 구글한테 좋은 인재를 뺏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벤치마킹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서로 선순환이 일어나면서 상향 평준화가 되는 거죠. 그런 선의의 경쟁, 이 선순환이 굉장히 잘 일어나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문화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미생 아시죠, 여러분들? 예, 미생 몇 년 전에 제가 미국으로 다시 나갔다가 돌아오게 된 계기가 된 게 이제 미생을 보고 내가 저기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졌는데 미생과 반대되는 그런 기업 문화, 제도 혁신 이런 게 필요합니다. 우리 뭐 직장에 그런 거 많잖아요.
일하고 그 가정의 균형을 맞추자, 뭐 그죠? 그리고 워크 스마트 하자, 또 친구의 날 뭐 이런 거 만들어서 일찍 퇴근해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혁신의 날 만들고. 근데 애플이 혁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적은 못 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텔이 워크 라이프 밸런스를 얘기한 적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미국에 어린이날이 없잖아요. 그죠? 오늘이 어떻게 보면 어린이날이에요. 굳이 따지자면. 오늘이 무슨 날이죠? 할로윈이죠. 그죠? 그때 이제 어린이날이자면, 굳이 꼽으라면은 할로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미국은 365의 어린이날이니까 어린이날이 따로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혁신하는 기업은 혁신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워크스마트 하는 기업은 워크스마트 하자고 얘기하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기업 문화들이 정착이 되기를 좀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혁신도 필요하고요. 또 이제 다이버시티라고 해서 다양성을 존중하고 서로 이렇게 쥐레대를 삼는 그런 선순환하는 그런 문화. 또 이제 임파워링 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DJ 파틸이라고 하는 그 백악관에서 과기보좌관 했던 친구하고 같이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뭘 잘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일 잘하는 게 임파워링 하더라고요. 임파워링이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이 라이트 퍼슨이라고 딱 그 이상이 맞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한테 모든 권한을 주고 믿고 맡기는 겁니다. 완전히 맡기는 건 아니죠.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한 피드백을 주게 되는 거죠. 우리는 현장에 있는 그런 중심의 인사관리라든지 그런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지 않죠. 못 믿는 거죠, 서로. 근데 믿어야 됩니다. 믿고 맡기고 권한을 충분히 이양하고 그런 문화가 사람 중심의 문화가 되는 거고 또 개인의 창의력, 또 개인의 관심, 열정 이런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고양시는 그렇게 하고 계시죠? 네, 그렇게 하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이제 사람 중심 TOP 모델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고 다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직장 생활을 할 때 우리가 혹은 학교를 다닐 때 본인의 이제 재능이 있지 않습니까? 신께서 개인들한테 준 재능이 있습니다. 또 이제 열정이 있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재밌고 흥미롭고 이런 일들이 있고 공부도 그런 과목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조직에 더 도움이 되는 그런 분야가 있을 거고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잘 만족시키는 쪽으로 업무 영역을 바꾼다든지 자기 공부를 이쪽 전문 분야를 키운다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실리콘밸리에서는 항상 이런 TOP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가 이제 잘하는 또 자기가 흥미 있는 또 그게 사업적으로 보탬이 되는 그런 도메인으로 모든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매니저들이 많이 노력을 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전문가 육성을 위해서는 이게 파이 모델을 씁니다. 그래서 보통 그전에는 이제 T자형 모델이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한 분야, T자형 모델은 한 분야에 대해서 깊게 전문가가 되고 또 여러 다른 분야들을 잘 융복합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이런 모델을 씁니다. 근데 앞으로의 시대에는 이 파이 모델, 그러니까 적어도 2가지 이상의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그거를 잘 융복합할 수 있는 인재, 그런 인재가 이제 앞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선도 기업들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인텔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거의 10여 년 전에 대비해서 이 산업계의 이익을 독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점점 더 가속화될 거고 선도 기업만이 살아남는 그런 시대가 될 겁니다. 우리 기술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건가요? 네, 네, 사람, 그죠? 사람이 답인 거죠. 사람이 거기서 기술의 발전, 진보를 만들어냅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람을 키워야 되죠. 그죠? 교육의 중요성이 상당히 대두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리콘밸리는 마지막으로 이제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고인물은 썩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구글의 영향이 상당히 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는 많은 기업들의 좋은 인재들을 끌어모았어요. 물론 실리콘밸리 전체가 세계의 훌륭한 전문가들을 끌어모은 그 전문가들의 꿈을 이루는 그런 장이기도 했지만 구글이 더 큰 역할을 한 거죠.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이제 구글에 이제 에릭 슈미트한테 연락을 해서 야, 왜 우리 직원들 자꾸 그쪽으로 가게 빼가냐. 에릭 슈미트가 그랬냐 몰랐다. 그럼 너희 직원들은 내가 지원을 해도 안 뽑을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담합을 했죠. 거기에 이제 인텔도 참여하고 또 아도비도 참여하고 했습니다. 이게 발각이 됐습니다. 발각이 돼서 개인의 선택의 권리, 그 직업 선택의 자유 이런 걸 침해했다고 해서 그 법원에서 415밀리언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합의금을. 그게 아니라 4,500억 정도 되겠죠. 그 돈을 이 6만 명 엔지니어들한테 나눠줬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직업을 선택해서 구글로 가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죠? 아도비로 갈 수도 있는데, 그거를 인위적으로 막았다는 거죠. 흐르는 물을 막은 거죠. 이런 문화적인 부분, 또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런 게 실리콘밸리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 중심의 이런 문화가 많이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우리도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기술적인 측면으로 보자면은 우리 기술이 지금 4차 산업혁명 기술은 사람을 닮아가는 기술, 또 이제 사람을 흉내내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를 보시면은 1, 2차 산업혁명은 에너지혁명이라고 볼 수가 있죠. 많이들 아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혁명, 그리고 지금은 이제 초연결성, 또 지능정보, 이게 결합이 돼서 폭발적인 생산량의 증가, 또 그 산업계의 구조의 변화, 사회 혁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정의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이게 4차 산업혁명이라고 정의를 하면 그건 우리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인 거죠. 다보스에서 얘기한 게 전부 다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기술들 뭐뭐 있나요? 알고 계신 게? 네, 드론. 네. 무인 자동차. 네. 네. 3D 프린터하고. 네. 인공지능. 네. 빅데이터, 로봇 이런 것들이 있죠.
그 중에 이제 뭐 전부 합쳐서 이제 사물 인터넷 이렇게 자율주행도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은 사물 인터넷은 이제 오감에 사람의 신체 오감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감각기관이죠. 그래서 여기서 들어온 이제 정보들이 이 신경망, 신경, 그죠? 그 5G 네트워크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되는데, 이런 통신망에 의해서 정보들이 이동을 하죠. 그래서 어디에 모이죠? 클라우드, 그죠? 예. 그게 데이터가 모이면 나중에 그 메모리에 모이면은 빅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죠? 거기에 이제 AI 그 판단하고 또 이제 분석하는 그런 AI하고 결합되면서 많은 비즈니스 서비스들이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죠. 그죠? 핵심 기술들은 사람의 신체를, 인체를 닮아간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유기적으로 이 기술들이 연결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분야에 여기서 세계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느냐 이렇게 고민을 해봤을 때,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하고 AI 미국의 그 현재 앞서가고 있는 기술을 과연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을까? 꽤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뭐 IoT, 뭐 예를 들어서 스마트 팩토리 이쪽 그 독일 쪽의 인더스트리 4.0을 따라가는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강점이 있는 게 정보통신 쪽이잖아요, 그죠? 이 5세대 통신 이 망을 세계 최초로 우리가 산업화시킵니다. 2019년에. 보통 2020년 정도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산업화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가장 먼저 하게 되죠. 이 5G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그 어플리케이션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율주행도 예를 들면 뭐 레이턴시가 1ms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의 레이턴시가 없습니다. 이 레이턴시라는 반응 지연 시간인데 그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하더라도 굉장히 안전하겠죠. 빨리 반응할 수가 있는 기반이 되니까. 그래서 5G가 결합되면 전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자율주행 기술이 되는 겁니다. VTX 기반으로 해서. 또 이제 4G에 비해서는 뭐 10배 이상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VR이나 AR 이런 홀로그램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응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4G 환경에서는 써보셨나요? AR, VR? 느려서 못 쓰잖아요. 그죠? 좀 용량이 커지면 못 씁니다. 근데 뭐 영화 같은 것도 뭐 거의 10초 정도면은 다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5세대 통신망에서. 굉장히 응용 범위가 넓어집니다. 또한 이제 여러 통신망이나 교통망, 뭐 농업 쪽 관련된 스마트팜 이런 망들이 지금은 IoT망 이런 것들이 다 분리되어 있는데 만약에 5G로 하게 되면 거의 10배 이상의 밴드위스를 갖기 때문에 기존 통신망에 비해서 다 융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산업 공간에 여러 가지 시너지가 나올 수가 있겠죠. 거기에 이제 기술 선도하는데 또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보안 관련해서 뭐 블록체인이나 이런 기술들을 쓸 수 있는 그런 5G는 그런 인프라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전체적인 그 산업의 경쟁력을 ICT 관련된 정보통신 관련된 산업의 경쟁력을 5G를 선도함으로써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캠프에 있을 때도 5G를 빨리 산업화시킬 수 있게 좀 제가 드라이브를 했었는데 다행히 많이 기업들이 준비가 돼 있고 해서 2019년으로 원래 20년에서 1년 더 당겼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이 5G가 응용이 됐을 때 어떤 게 가능한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AR인데요. 네. 이게 이제 실시간으로 가능한.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이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술할 때라든지 이럴 때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자동차도 우리가 직접 다 분해하지 않아도 자동차 같은 경우도 이제 수리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가상으로 분해를 해가면서 이렇게 실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조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G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차입니다. 세계 최초고요. 이 정도 보여드리고요. 이런 이제 ICT, 정보통신 이런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일자리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지를 좀 계산을 해봤습니다. 한 40만 개 정도 선택과 집중을 잘하면 한 40만 개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건 주로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ICT보다는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스마트카, 빅데이터 이런 쪽에서 좀 이머징 비즈니스 쪽에서 많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의 매해 한 2자리 숫자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사실 이런 ICT 기술 또 이제 정보통신 또 지능정보 이런 거 외에 우리가 이제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완전한 인체를 담기 위해서는 소재, 사람의 피부에 해당되는 이제 소재와 또 심장, 에너지원 이게 이제 같이 있어야 인체 완성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피부 신소재 쪽은 많이 연구가 되고 있죠. 탄소 섬유라든지 혹은 그래핀 이런 쪽이 이제 새로운 소재에 대한 연구의 중심이 있고요. 또 신에너지원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들, 태양광이나 뭐 풍력 이런 연구들이 쭉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플라즈마 이런 쪽도 좀 많이 연구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산업적으로 보면은 그 제조업의 어떤 경쟁력을 가져오는 데는 그걸 뭐 자동화, 효율화해서 우리가 이제 가져올 수도 있지만은 인더스트리 4.0을 보면은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그 갭으로 치자면 상당히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이상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겨우 따라갈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의 제조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느냐 하면은 소재 혁신으로 우리가 경쟁력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핀이 우리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한번 영상을 통해서 나도 그래핀에서 나눈 말이야. 특히 자가 진단 시스템에서 맹활약 중이야. 봐봐, 비행기 송유관에 나를 코팅해 놓으면 어떤 지점에 문제가 생겼는지 실시간으로 정확히 알 수 있거든.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절약될지 한번 상상해봐. 그뿐인 줄 알아? 난 소음을 줄이는 능력도 탁월해. 현재 폴리우레탄으로 만드는 흡음재에 내가 쓰이면 말이야. 비행기 타는 일이 한결 즐겁고 편해질걸? 늘 우리 곁에 있는 생활 필수품 역시 날 간절히 원하고 있어. 휴대폰, 냄비, 자동차에 상처가 나면 내 몸이 다치기라도 한 것처럼 쓰리고 아프잖아. 그럴 땐 날 기억해. 스탠다드 그래핀에서 날 아주 매력적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훼손 없이 안심하고 쓸 수 있거든. 최근 항공기 동체 재료로 각광받는 게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이라면서? 하지만 여전히 그 두께와 무게 때문에 연료가 많이 들잖아. 하지만 내가 첨가된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은 한결 얇고 가벼워져서 동일 연료 대비 훨씬 더 멀리 날 수 있어. 또 항공 연료 소모의 큰 원인이 되는 화물 컨테이너가 날 만나면 획기적으로 달라져. 무게는 3분의 1 이하로 줄어들고 심지어 작게 접을 수도 있어. 무게보다 부피를 줄여야 하는 선박 운송에서 이렇게 부피를 줄일 수 있다면 운송비를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얘기가 되지. 3D 프린터로 자동차를 만들 때 잉크에 내가 첨가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같은 양의 연료를 넣고 달린다면 훨씬 더 멀리 갈 수 있어. 왜? 난 가벼우니까. 자동차 타이어 생산에 활용한다면 말이야. 특히 0.1초가 아까운 자동차 경주에선 무려 한 번의 정비 시간을 절약할 수 있지. 우승자가 누굴지 말 안 해도 알겠지? 5번 정도 쓰면 교체해야 하는 비행기 타이어도 날 만나면 훨씬 더 오래 쓸 수 있어. 왜냐고? 난 마찰이 강하잖아. 특수 용도의 차. 너희들에게도 희소식을 전해줄게. 날 연료 탱크로 쓰면 말이지. 혹시 충돌 사고를 당하더라도 폭발과 화재로 이어지는 2차 사고는 걱정 마. 알잖아. 난 정말 강해. 진짜 강조하고 싶은 건 환경 분야에서 내가 요긴하게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이야. 오염된 물을 마시는 사람이 이렇게 많고 그래서 죽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다는 사실 알고 있었어? 하지만 흙탕물이 나, 그래핀과 만나면
맑은 물로 정화가 되고 오염된 지하수에선 비소를 제거해낼 수가 있어. 더러워진 물로 고통받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아이들을 살리고 싶다면 나 스탠다드 그래핀을 잊지 마. 네, 그래서 그래핀을 잘 활용을 하면 그래핀이란 물질은 이 흑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흑연이 이제 3차원의 구조물인데 그걸 2차원으로 잘게 쪼개면 이 그래핀이 됩니다. 이 그래핀은 뭐 다이아몬드보다도 2배 이상 강하고요. 또 이제 그 구리보다도 한 100배 이상 전도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가볍고 탄소 섬유보다 더 가볍습니다. 이제 꿈의 신소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쪽이 이제 우리나라가 좀 많이 연구 개발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료들이 그 제조업에 접목이 되면 한층 더 이제 그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뭐 요 자전거도 보시면은 5kg 이하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탄소 섬유보다 더 가볍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슈퍼 시멘트보다도 더 강하면서도 더 플렉서블하게 그렇게 할 수 있어서 고층 건물 짓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고요. 뭐 타이어도 이제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타이어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D 프린터로 해서 이렇게 자동차도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래서 제조업에 어떤 혁신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소재 쪽으로 우리가 관심을 더 갖는 편이 오히려 자동화시키고 하는 것보다는 더 낫지 않느냐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에너지 쪽은 이제 뭐 마크 제이콥슨에서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와 있는 거를 보면은 한 139개국이 2050년까지 완전히 100% 신재생 에너지로 바꾼다고 돼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나라도 해당돼 있고요. 그 솔라라든지 혹은 우리 풍력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대부분 205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화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40년 동안 이제 자합이 한 125만 개 정도 이렇게 생기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느리죠, 사실. 이제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서 에너지의 혁명, 즉 1차, 2차 산업혁명이 에너지 혁명이었잖아요. 그걸로 해서 우리의 삶의 질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80시간 주당 일하던 우리 일하는 시간이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후에 40시간으로 줄었습니다. 이제 3차 산업혁명은 사실 정보화혁명에서는 큰 우리 삶의 질의 변화가 없었어요. 4차 산업혁명도 역시 에너지나 신소재에 의한 혁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에서 유가 나와야 우리 삶이 개선되고 바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에너지 쪽에서 이제 게임 체인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이제 뭐 여러 연구들이 돼가고 있습니다. 록히드 마틴에서의 이제 해양 온도차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우주 태양광 나사에서 또 이런 것도 하고 이제 플라즈마 발전에 대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플라즈마 쪽이 굉장히 앞으로 에너지원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쌍극자 플라즈마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 우리가 이제 플라즈마가 만들어지는 원리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굉장히 높은 고온, 1억 5천만 도에서 이제 플라즈마가 생성이 되고요. 또 다른 거는 강한 전자기장에 의해서 또 플라즈마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후자인데요. 자기 쌍극자 쿨 플라즈마에 의해서 에너지원을 이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초기 단계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연구가 필요한데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고온 상태에서의 플라즈마를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이 전자기장에 의한 플라즈마가 생성이 되면 그게 에너지원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프로토타입 된 거를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면 죄송합니다.
한번 클릭해 주실래요? 이제 기체 상태에서 강한 전자기장을 만나면 이온화가 됩니다. 그래서 전자와 그 핵이 자유롭게 분리가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운을 전자기장을 만들어서 그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환원이 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된 것도 좀 저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까지는 이제 산업기술 발전 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인체를 닮아가는 그런 과정이다. 어떻게 하면 유기적으로 이 기술들이 잘 융합이 되느냐, 복합이 되느냐 하는 부분들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우리가 이제 이런 기술 또 이런 데이터 이런 그 이너서클에 있지 않은 사람들, 그 대다수의 사람들에 대한 어떤 상생이나 배려,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제도적으로 또 이런 보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s에서 17가지를 그 목표로 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빈곤이라든지 양극화, 불평등 이런 뭐 지구 환경 해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17가지가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한 꼭지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과 너무 많이 일치를 해서 제가 소개를 드립니다. 엑스프라이즈하고 ITC에서 이제 공동으로 해서 AI for Good이라고 하는 그 글로벌 서밋을 했습니다. 올해 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지금 17가지의 그 유엔의 목표에 대해서 각각 이제 AI하고 또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어떻게 하면 사회적으로 소외된 그런 그 약자들의 또 이제 그 이너서클에 있지 않은 사람들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그런 이제 액션 플랜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그 스마트 농업 같은 거, 그죠? 그 생산량을 높일 수가 있고요. AI나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또 좋은 양질의 그런 그 농산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런 게 이제 하나의 액션 플랜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DJ 퍼틸이라고 하는 미국의 이제 백악관에서 칩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했던 분 말씀도 그분도 이제 빅데이터의 전문가인데 그분이 이제 백악관에서 한 일이 뭐냐면 그 이제 계속 인공지능 또 빅데이터에 의해서 사회가 바뀜에 따라서 거기에 소외되어 있는 또 사회적인 약자들을 어떻게 하면 그 기술로 혜택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고민들이 4차 산업혁명에서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WEF에서도 뭐 포용적 성장에서 이제 보고서를 수차례 냈고 이제 WEF하고 제가 가끔씩 이제 연락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말씀하시는 게 한국의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에 굉장히 인상 깊게 생각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그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의 정책을 만들어 나갈지 계속 지켜보고 있고 그거를 같이 함께 하길 원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보시면은 G20에서 올해 이제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사람 중심의 경제 발전 이런 논의가 이루어졌었고요. 또 4차 산업혁명을 통한 포용적 성장 이런 것도 하계 다보스 포럼에서 얘기가 됐습니다. 이뿐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이제 데이터와 그 지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사이에 이제 불균형이 계속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부익부 빈익빈이 계속 가속화될 겁니다. 그랬을 때 생산량은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우리가 합의를 해서 기본소득의 개념에 대해서도 좀 정립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그 글로벌 리더들이 이제 오바마 대통령도
인공지능 시대에는 기본소득을 포함한 새로운 사회경제 모델이 필요하다 이렇게 역설을 하셨고요. 또 이제 앨런 머스크 테슬라의 회장도 이제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동화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단순 노동직이라든지 혹은 주니어들이 하는 그런 일들은 많은 부분이 이제 로봇이나 AI가 대체를 할 겁니다. 생산량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기 때문에 부의 불균형은 점점 심해질 걸로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거기에 이제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에 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제 기본 소득에 대한 그런 개념을 이제 고려해야 될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마크 주커버그도 이제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하버드대 졸업식에 가서 사회 안전망으로 기본 소득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사실 근데 마크 주커버그를 만나면 제가 좀 사실은 요청할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가장 우리 대학생들이 존경하는 CEO거든요. 마크 주커버그가. 그리고 전 세계 5번째 부자입니다. 근데 사실 페이스북이 뭘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실 페이스북은 우리가 올린 정보를 가지고 돈을 번 회사입니다. 그죠? 페이스북 많이 하시죠? 그죠? 그랬으면 이제 정보에 대한 데이터 배당금을 우리가 받아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주커버그 만나면 야, 너 우리 정보 가지고 돈 벌었으니까 우리 배당금도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직 만날 기회가 없어가지고 만나줄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적 경제도 이제 또 하나의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윤을 추구하고 하는 게 아니고 공익을 위해서 새로운 경제 모델이 필요합니다. 플랫폼화되면서 굉장히 센트럴라이즈 돼서 부의 불균형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데 그걸 조금 더 사회적 경제를 결합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노동 시간에 대해서도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충분한 생산성이 이제 보장이 된다고 봤을 때 이제 케인즈가 2030년 이후에는 우리가 15시간만 일하면 되지 않냐 주당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도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할 거고 공감대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좀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로봇한테 일을 시켜놓고 나머지 시간은 20시간만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여가 경제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오길 바라고 그러면서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기술로부터 얻어진 그런 혜택을 골고루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포용적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상생과 배려가 필요하고 이제 사람 중심의 건강한 삶의 질의 향상 또 양질의 일자리, 불평등 이런 게 해소돼서 좀 더 기술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의 혜택을 입고 그래서 삶의 질이 높아지는 그런 4차 산업혁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거 간단하게 요약을 드리면요. 기술은 인체를 모방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모방하고 있고요. 그중에 이제 우리나라는 5G 기반으로 해서 많은 여러 산업들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있고 거기에 에너지하고 신소재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문화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그 문화가 돼야 되고 조직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술과 문명은 양수레 바퀴처럼 같이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사람 중심의 사고방식의 전환, 또 문화의 혁신이 앞으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공동체로서 연못 속에 붕어 2마리 얘기 아시죠? 노래. 한 마리가 죽어서 죽은 붕어가 썩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연못이 같이 썩죠. 그래서 나머지 한 마리도 살 수 없는 그런
생태계가 됐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그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고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 이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기본소득이나 데이터 배당금, 로봇세 이런 것들이 많은 학자들과 글로벌 리더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잘 귀 기울여서 우리만의 어떤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의 이 효용적 경제에 대한 안을 마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유엔 총회도 사람에 대한 집중입니다. Focusing on people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4차 산업혁명에 뜬금없이 사람을 제가 접목을 시켰는데요. 사람 중심이 되지 않고 사람한테 그 혜택이 돌아가지 않으면 혁명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저희 강연을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쪽으로 오시고요. 네. 오늘 어떻게 말씀 잘 들어보셨나요? 네. 오늘 여러모로 사건 사고가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오늘 고지수 콘서트 제4강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과 사람 중심의 문화에 대한 강연을 하셨는데요. 혹시 소감 부탁드릴게요. 오늘 강연하신 소감? 예. 제가 말을 잘 못해가지고 생각은 많은데 충분하게 전달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참 송구스러운데 이렇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여기 앉으셔서 강연 전에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질문을 받아봤어요. 한 3개 정도 차례대로 뽑으신 다음에 하나씩 질문에 대답하시면 되거든요. 네. 한번 뽑아보실까요? 그림도 예쁘게 그리셨는데. 예, 4차 산업혁명이 왜 중요한가요?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네. 지금은 뽑기만 하는 겁니까? 뽑고 하나씩 이렇게 예. 하면 돼요.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변곡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급격히 성장을 했는데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현장에서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계기로 해서 체질을 바꿔야 된다. 이 변곡점을 잘 활용해서 이 지수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그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정치적인 그런 소위 얘기해서 야마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창조경제 얘기도 하고 하지만 사실 4차 산업혁명은 실체가 있고요. 분명히 아까도 제가 인더스트리의 변화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 실체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우리가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체질적으로 바뀌고 또 기초공사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제대로 할 수 있는 계기로 그런 변곡점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좀 개인 되게 재미있는 질문들도 많거든요. 예. 네. 우리 네. 어떤 거죠? 뭐죠 이게 페이스북에 헤더의 반려견 박사님과 닮았네요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헤더의 반려견 박사님과 닮으셨다고. 예. 페이스북 아마 친구신 것 같아요. 아니면 제 페이스북을 들어와 보셨던지. 예, 강아지가 밤비라고 하는데요. 예, 저랑 많이 닮았습니다. 강아지와 닮았다고 지금 그러신 거구나. 네, 알겠습니다. 무거운 것 같아서 가벼운 질문 네. 말씀드렸고요. 아니 집에서 저를 제일 좋아해요. 제가 들어가면 이렇게 거의 20-30cm는 뜁니다. 펄쩍펄쩍 뛰어요. 비결이 뭐냐면 저는 이제 항상 그 간식 있지 않습니까? 간식으로 되게 친밀해졌어요. 네, 마지막 질문이요. 이 문 대통령님 손은 따뜻하시던가요? 문 대통령님 손은 따뜻하시던가요? 예, 굉장히 따뜻하시죠. 따뜻하시고 특히 이제 눈망울 딱 보면은 이렇게 빠질 것 같아요. 반짝반짝 빛나시는 게 그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눈은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직접 보시면은 무슨 말인지 아실 텐데
그 말씀하실 때 거역할 수가 없어요. 눈을 딱 마주치고 나 도와주세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우고 제가 많은 롤모델로 삼고 싶은 그런 분입니다. 손도 굉장히 따뜻하시고요. 마음도 따뜻하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 시민 여러분들이 직접 마이크를 들고 박사님께 네.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쪽에 계시는데 마이크를 제 걸요? 바로 여기 그 고양시청 5건에서 보석 가게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코너에 있는 거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 원당 이 후진 동네에서 체인점을 막 여러 개 내고 했었죠. 제가 미국 갔다 오면서 비행기에서 굉장히 궁금했던 건데 인텔에 계셨으니까 이 4차 산업이라든가 IT라든가 금융이라든가 군사적인 것은 미국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종속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0.01%도 안 될 것 같고 실리콘밸리라든가 나머지 99.9%의 산업을 보면 자동차도 경쟁력이 없고 전자제품도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떨어져 있고 일반 소비재는 중국한테 연간 3천억 달러의 적자를 봐요. 그러면 4차 산업도 좋고 IT도 좋고 다 좋은데 군사적인 환경 좋은데 미국이 앞으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재정 적자를 봐가면서 4차 산업이 앞으로 크게 되더라도 그 나라 경제가 지표를 찍어내서 유지한다고는 하지만 버텨낼 수 있을까요? 과연 그거와 똑같이 우리나라도 4차 산업이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다른 아주 너무나 0.01%만 거기에 혜택을 받고 나머지는 결국은 경제적인 어떤 성장이라든가 저능력자로 도태될 것 같은데 미국의 인텔에 계셔봤을 때 미국의 경제가 과연 앞으로도 버텨나갈 수 있을 것 같은지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4차 산업 시대에 어떻게 일부만 아주 소수만 승리자가 되고 나머지 99.9%가 패배자가 되는 이런 패러다임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 하셨네요. 일단은 미국이 버는 것보다 더 쓰는 나라죠. 예, 그래서 이제 재정 적자가 살아남으려면은 허리띠를 졸라매든지 돈을 많이 찍어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지향적이고 지금까지는 불패 신화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적자가 심해지면은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예전에 얼마 전까지 스태그플레이션도 좀 염려가 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좀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산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잘 분배하고 이렇게 나누느냐 또 공동체로서 같이 상생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심각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질문이 너무 어려워서 좀 더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분 질문. 되게 간단한 개인적인 질문도 가능합니다. 예, 토당동에 살고 있는 주부고요. 막연하게 4차 산업 혁명에 대해서 궁금했던 터에 이런 좋은 강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것 중에서 이렇게 저희 이제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측면이 있을 것 같고 기업이 하고 있는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 SK텔레콤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면서 되게 좀 인상 깊게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주도적으로 그거를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고 이제 박사님이 보시기에 그거를 정부가 몇 퍼센트 정도, 기업이 몇 퍼센트 정도 지금 거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좀 여쭤봅니다. 예, 제가 그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일단은 뭐 일자리가 생기는 걸로 보자면 지난 10년간 이제 중소기업 쪽에서 상당히 많은 일자리가 90% 이상이 중소기업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제조업 쪽이나 이제 대기업 쪽은 버는 것만큼 충분하게 이렇게 일자리가 나오지가 않았었고요. 기업들이 지금 앞으로 그 산업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좀 벤처 스타트업 이런 많은 참신한 생각을 가진 그런 아이디어를 가진 그런 기업들이 많이 성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하면서 대기업과의 같이 선순환을 많이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조업의 강점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많은 그 중소기업들의 소프트 파워가 올려져서 그게 잘 상생하면서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구조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는 98% 이상 R&D가 민간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어떤 원천 기술이나 이런 걸 개발하면 민간한테 이양을 하고 민간이 그걸 산업화시키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우리는 이제 R&D가 상당 부분 이제 정부에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좀 더 민간 주도로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빨리 만들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굽이굽이 이렇게 흐르는 물에서 이제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는 그런 일과 좀 더 인프라를 잘 만들어주고 또 규제나 이런 부분들을 미리 제거를 하면서 원활하게 이렇게 산업이 흐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조력자, 촉진자 역할을 이렇게 하는 쪽으로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이 주도하고 민간이 만들어내는 그 R&D도 어느 정도는 민간이 같이 투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흥동에 살고 있는 황의홍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기술에서는 많이 뒤져 있지만 5G 기반으로 해서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말에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었어요. 일단 반대로 지금 이 새로운 시대에 그 길로 가려면 이것만은 좀 고쳤으면 좋겠다.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 박사님 생각하시기에 그래서 법이나 제도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박사님 생각하시기에 이것만은 좀 잘 안 되는 이유는 이것 같다. 이거 고쳤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의 전환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기업가 정신의 이제 첫 번째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계속 도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도전을 하면은 한번 실패하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좋은 아이디어와 이 똑똑한 사람들이 그 도전을 포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실패를 해도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게 다시 도전해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계속해서 용기를 북돋워주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생각의 전환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실패가 지렛대 삼아서 다음 단계로 도약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는 거. 그래서 실리콘밸리도 한 4번에서 5번 정도 실패하고 벤처가 성공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정도는 우리가 참아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있으시지만 좋은 환경이 되면 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많이 주시는 게 그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각의 전환, 사고의 전환이 가장 시급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한 분. 네, 안녕하세요. 삼성에서 온 류준호라고 합니다. 네, 일단
저는 30대인데 주변에서 듣기로 이제 초중고 내년부터는 코딩이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필수적으로 이제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4차 산업 세대에 맞서서 이제 저희 청년 세대와 또 그 위에 이제 기성 세대들은 어떤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좀 조언을 좀 부탁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게 교육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유행을 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한다. 이게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내가 신께서 나한테 주신 기프트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그거를 얼마나 잘 개발하고 또 이제 거의 흥미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그거를 나의 것으로 만들고 그게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코딩 싫어하는 학생들한테 막 코딩 억지로 가르쳐서 앞으로 이걸로 먹고 살아야 돼. 그러면 뭐 4천만이 다 코딩하면은 되겠습니까? 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융복합하면서 입체적인 솔루션이 나오고 그게 경쟁력이 생기는 겁니다. 인문학 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아이폰 같은 경우도 인문학과 테크놀로지의 결합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그런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들의 여러 그 기술과 관점이 필요하고 그걸 어떻게 잘 융복합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코딩 교육 강화하고 이런 물론 기본적으로 이제 그 로직에 대한 개념을 이해한다든지 원리를 파악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보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사람을 코딩 교육을 시킨다 이거는 네, 또 다른 주입식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주신 우리 이유 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강연은 페이스북과 유튜브 채널로 언제 어디서든 다시 보실 수 있고요. 팟빵을 통해서 오디오로만 청취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또 오늘 고지식 콘서트 모든 채널에 공유해 주시고 댓글 써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강연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7일 화요일 오후 7시에 어울림놀이 별모래 극장에서 진행되고요. 박진애 박사님의 여자의 독서, 책과 함께 성장하라라는 주제로 강연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